드디어.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일단 제 기본적인 입장은 저는 이 시카고 커피의 유일한 기혼자이며 딸아이를 하나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렇게 됐죠. 음, 이 시카고 커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다 동일한 예, 동일한 입장에 이제 상황이 이렇게 예, 변했습니다. 몇 안 네, 되는 청취자들이 듣고 놀라실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랬어요. 제 여성 팬들이 많이 지금 막 울면서, 저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대로. 예. 사실대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해야죠. 여기서 거짓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낳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저는 경험 같은 걸 되게 중요시하고,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아이를 낳아도 후회, 안 낳아도 후회 하면은 낳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역사적으로나 뭐 어떤 적으로나 그 대단한 사람도 아이를 낳으면 생각이 바뀌던데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뀔까? 나도 바뀔까? 그런 것들. 물론 호기심 것도 있었고요. 근데 호기심만으로 아이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탄생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개념이기 때문에 호기심만으로는 아이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생각이 들고 그렇죠. 아이가 가지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의 이치 같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아이가 낳는 게 행복하지 않고 안 좋은 것이라면은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가 야, 아이 낳아봤는데 별로야. 절대 하지 마. 후회해. 라고 했으면은 이미 어떤 인류를 멸망했을지 몰라요. 근데 음, 사실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낳는 걸 이게 괜찮아. 뭐 행복해. 아니면 아이 낳는 거 후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 낳는 걸 후회하는 사람은 그렇게 낳는 거를 해서 행복해하는 사람보다 많지는 않다. 있긴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낳게 되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꼭 뭐 절대적이는 않지만 되게 자연스러운 뭐랄까요? 현상, 이치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좋은 사회인가? 아니죠. 어려운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셋도 지금 동의하는 거지만 아이를 기르는 것이 힘들다는 인식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인식 자체가 늘어나니까 부정적인 걸로 점점 우리나라에서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얘기를 조금만 더 붙이면 캐나다는 이 문화 자체가 굉장히 가족적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물론 대도시는 조금 그런 게 좀 약하지만 이 제가 대도시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대도시도 살아봤고 아닌 곳에도 살아봤는데 굉장히 가족적이라서 가족과 어울려서 뭘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를 높게 두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아이를 낳으려는 마음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헬리팩스라는 곳에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가족적인 곳에 있다 보니까 저도 가족을 되게 그리워하게 되더라고요. 음, 음. 그런 마음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고, 사회적인 육아를 하는 시스템은 조금 더 낫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얘기가, 일단 저희가 각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 비슷한 이유로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 좀, 예, 생각이 좀 약간 다르기도 한데, 그러면 저희 이렇게 일반적인 당사자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뭐, 바라님은 이미 아이를 가지셨고, 저랑 코벨님은 아직 결혼을 그리고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이게 전 국가적인 문제로 인구가 줄어들거나 아이가 안 낳는 문제를 전 국가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는데, 아이를 안 낳으면 안 낳은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문제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예, 아이가 줄면 안 될까? 인구가 줄어들면 안 될까? 왜 그럴까요? 혹시 코벨님은, 예, 어떤 생각이신지 이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일까요? 음, 이거는 뭐 이미 언론에서도 반복해서 얘기되고 있는 바가 아닌가 싶어요. 사회 및 경제가 유지되려면 당연히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죠.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사회에 미래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하죠. 옆 나라인 중국만 해도 10억이 넘는 인구 때문에 경제 규모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또 옆에 있는 나라죠. 그 일본 또한 인구의 감소로 국가 경쟁력이 악화되고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겪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뭐, 출생률이 1점대 이하로 1%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정작 출산율은 일본이 훨씬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아마 예. 일본은 맞아요. 1.0이 넘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1.0 이하로 아래로 떨어진 국가가 한국이 지금 유일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망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네. 일본보다.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 예, 음, 그 세계 그 전문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경악을 합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 예. 그래서 뭐 당연합니다. 생산 경제 인구 없이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소비 인구만 늘어나면 당연히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나라가 휘청거리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왕성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겠지만 요즘 뭐 초등학교만 해도 제 조카만 해도 학급 수는 우리의 예전에 한 3분의 1 이하로 줄었고 음, 학급당 학생 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직 그 애들이 본격적으로 경제 인구가 아니어서 실감이 나는 상태까지는 아닌데 그 애들이 주주 경제가 되었을 때는 이미 그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는데 노년층은 많고 생산 인구는 적습니다. 우리도 그때는 뭐 거의 은퇴할 나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당연히 음,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노인층들의 장수 사회가 그렇죠. 되니까 점점 그 기대 수명은 늘어날 텐데 노령층 인구는 늘어나는데 젊은 층이 얼마 안 되는 젊은 층이 그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음, 그리고 지금 당장만 봐도 모병 인원이 부족해서 현역 기준을 굉장히 완화해 가면서 입대를 굉장히 시키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현재 그렇죠. 진행형의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기성세대가 뭐 아이는 꼭 낳아야 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후가 아니라 인구 감소와 절벽 문제는 국가의 어떤 경제, 그리고 넘어서 국가의 어떤 생존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와 절벽 문제는 분명히 국가적인 위기가 맞습니다. 예, 국가적인 음. 문제가 맞습니다. 예. 근데 바라님은, 네, 제가 하려던 얘기와 아주 뭐 동일한데요. 노동자가 국가에선 필요하죠. 나라를 위해서. 그 경제가 돌아가려면 당연히 노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노동자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예, 근데 노동자가 줄어들면은 사회가 안 돌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세금이 없고. 근데 나라는 거치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세원들이 엄청나게 뭐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벌써 뭐죠? 벌써 그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긴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노령 인구는 많아지는 거잖아요. 부양해야 될. 근데 그 노령 인구는 더 많은데 그 세금이 어떻게 보면 더 나갈 곳이 더 많죠. 근데 세금은 오히려 거치는 세금은 줄었다? 그럼 뭐 나라가 망하는 경제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가적인 문제 당연한 거죠. 문제는 어떤데요? 아, 저도 일반적인 두 분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요. 아, 물론,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고, 이제 사회 구조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저희를 포함한 고령화된 인구를 이제 부양해야 될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에 이제 의문이 생긴 거는 이런 변화를 어차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령화가 되는 거는 막을 수 없고, 그거를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주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출생 문제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고령화가 심각하게 엄청 빨라지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도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예, 네, 예. 근데 네. 우리나라는 저출생도 심각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안 돼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맞춰서 이제 쉽게 말해서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구체적인 대안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인구가 적은 나라가 꼭 경제적으로 못 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역발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인구가 줄어든다는 현실을 좀 물론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하면서도 이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이제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음. 방금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바라님이 이제 계시었던 캐나다 인구가 3천만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맞나요? 그러면 한국보다 적습니다. 예, 한국보다, 네, 뭐, 땅은 훨씬 넓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뭐 경제적 규모나 이런 거는 저희보다 좀 더 뒤지진 않잖아요, 캐나다가. 그래서 뭐 그런 상황, 경제규모까지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그런 걸 따지고 보면, 네, 중국처럼 인도, 뭐,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많아서 경제력이 당연히 뭐 높아지겠지만, 꼭 굳이 인구가 그걸 모든 걸 담보하지 않는다,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 저는 좀, 이게 전 국가적인 문제인 건 맞다. 이거는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고, 근데 약간 좀, 발상을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여기서 제가 생각한 문제 얘기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집중해야 될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어도, 인구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인구가 적어도 잘 살면 되니까, 사실. 근데, 뭐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당연히.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서는 경제적으로 망했잖아요. 그래서 예. 국가의 위기가 초래해서 뭐 거의 그냥 국가적인 위기인 자체인데 우리도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적어도 괜찮으려면은 그 노인들이 사실 다 죽어서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지출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이 세금도 많이 잘 거치고 그 쓰임새가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그 노인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 세금은 여전히 있어야 되는데 거치는 세금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파산이 되는 시점이 분명히 그 위기가 올 텐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 좀 밝을 것인데 그걸 예, 예, 그쵸. 극복을 하는 대책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음. 되면 베네수엘라는 뭐 물론 그런 인구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그 경제적인 위기가 도래했을 때 나라가 망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망한 뒤에는 그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미리미리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출생 문제가 전 국가적으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거는 저희 모두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지난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입해서 지금도 계속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시행한 저출산 대책이 무엇이 있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 이번에는 바라님이 먼저 한번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어디서부터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이를 가진 입장으로서 현재 아, 예.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그 어떤 지원이 어떤 건지 제가 좀 한번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거 참고 네네, 삼아.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금 위주로 조금 많이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최초 임신 시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바우처 형식, 현금인가 바우처 형식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최초 임신했을 때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들잖아요.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출산 시에는 이제 아이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200만 원으로 이제 음, 바우처 형식으로 음. 출산하고 난 다음에 돈이 이제 뭐 기저귀값 이런 거 푸뉴값 다 들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게 살 수 있게 바우처 형식으로 2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출산 후부터 이제는 첫 돌까지는 매달 양육할 수 있게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고요. 음. 그 외에 전기세나 뭐 교통비 등의 할인 등의 혜택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더 줄 수 있죠. 그래서 인구가 적은 경우,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막 뭐 최근에 뭐 두 명, 세 명 나면 뭐 억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지자체의 이 운영에 따라서 그런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죠. 맞아, 돈 예, 이렇게 받는구나. 100만 원씩 매달 100만 원 괜찮네. 물론 저도 돌이 지나면 방금 듣고 괜찮네? 이 생각 잠깐 놀랐죠. 아, 들었네요. 놀랐죠. 예. 돌이 예. 지나면은 물론 100만 원은 못 받지만 그래도 이제 액수가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당장에 그래도 좀 괜찮나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결국에는 이 지원금 위주라는 거고 이게 미봉책이다. 그리고 뭐 음, 다른 말로 우리말로 좀 속담으로 언발에 오줌 누기. 예. 왜냐면 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이건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 개선이 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그냥 미봉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아이를 결정적으로 안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가장 조금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육아휴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아, 육아휴직 그렇죠. 있죠?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유명무실이에요. 그렇죠.
유명무실. 왜냐? 쓰기가 되게 껄끄럽습니다. 눈치 보인다 자체가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이게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성분들 육아휴직 쓰려면 눈치 보이고 경력 단절되는 것 같고, 갔다 와. 갔다 와가 아니죠. 가. 근데 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한 그쵸. 거 아니냐고. 그런 거기 씨발. 때문에 이 육아휴직 지금 쓰는 이런 어떤 분위기 같은 사회적 현상 그리고 사회적인 배려, 기업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시스템 문제 이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를 돌보는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 사교육을 너무 교육률이 높은 나머지 그냥 학교만 다니는 걸로 절대 만족하지 않고 다 사교육을 다니니까 우리 애들도 보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당장의 어떤 자금적인 우리 부담으로 다 다가오잖아요, 가정에. 이 사교육비가 가장 그 가정에서 지출비 중에 가장 큰 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가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현재 정부가 이런 해결하려고 하는 이 정책들은 그 기존까지는 거의 그냥 미봉책, 언바로 좀 넣기. 그러니까 하루빨리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는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캐나다랑 자꾸 좀 비교를 하는 거지만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캐나다, 뭐 옛날에 캐나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냥 장단점이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医療 시스템 캐나다에 비해 굉장히 훌륭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누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냥 장단점이 다른 나라. 한국도 충분히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적어도 아이 키우는 데만큼은 좀 캐나다가 조금 유리하고 좀 편안한 이유가 저는 제가 육아휴직을 캐나다에 쓴 사람으로서 내가 육아휴직 가겠다는 거 아무도 못 잡습니다. 나 가면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정부 시스템인 거기 때문에 아이가 탄생할 것 같아. 육아 시스템 갈 거야. 하면은 뭐 그 누가 잡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복귀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하루빨리 이제 개선이 돼야죠. 일단 우리나라 기업에서부터 많이 이런 거를 좀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라서. 이게 저도 뭐랄까요. 정부 지원이 특히 아이를 막 낳았을 때의 그 육아 쪽에만 지원이 좀 집중돼 있고 정말 큰 돈이 들어갈 때는 좀 아이가 좀 자란 이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그 부분은 이제 육아 쪽에서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 아동복지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뭐, 아까 바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특히 또, 얼마 전에 뭐 정치권에서 내놓은 그 육아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 관해가지고 나온 대책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육아휴직을 쉽게 말해서 잘 쓰게 하고 그런 기업의 가족 친화 기업을 인증해 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인증 받으면 받기 위해서 뭐 엄청 육아휴직을 장려할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이런 식으로 언발을 오줌 누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정책이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효과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코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도 뭐 기본적으로 바로가 얘기한 거에 뭐 동의를 하는데요. 뭐 네. 좀 다른 추가적인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아요. 좀 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물질적 그 지원 자체가 저는 그래도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자세한 그 기록 지금 데이터는 지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예전 봤을 때 다른 나라의 그런 저출생 문제 해결 관련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하면 그 액수나 그 퍼센트지가 높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그 인구 절벽 감소가 심각한 문제라면 더 사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는 물론 그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 지원 자체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겁니다. 사회적 분위기의 그 전환이죠. 뭐 여성의 육아휴직을 말씀하신 거는 뭐 당연한 거고 특히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요즘 그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당연히 되지만 하지만 아버지가 육아휴직 쓰는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도 어머니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가사를 전담하고 혹은 뭐 맞벌이를 한다 해도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어머니 아버지 육아휴직이 있죠, 그죠? 그렇죠. 네. 활용되지 않죠. 있어요. 형성이 안 된 거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죠. 네. 저는 뭐
쓴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쓰는 걸 본 적이 없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회의 인식인데요. 그런 기업의 어떤 그 기업 분위기의 그 기업 문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대중의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중장년층, 노년층, 이른바 우리 윗세대의 더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건 제 큰아버지가 특히나 이런 워딩으로 말했어요. 어르신들은 자녀를 낳지 않은 세대를 보면서 인간의 도리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까지 강하게 비난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로서는 좀 억울해요. 이렇게 아까도 참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없어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아이를 낳기 싫게 만드는 아이를 낳기 어렵게 만드는 세상을 환경을 물려준 게 바로 그 기성세대 아닙니까? 내 손자는 중요하지만 부하 직원이 애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는 거는 못 봐주겠고 내 가족은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이 부하 직원이 가족을 위해 저녁에 있는 삶을 위해 정시 퇴근을 하면 이른바 꼽을 주고 회사에 애정이 없다면서 비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작 그러면서 뭐 나라가 무너진다느니, 뭐 국가가 무너진다느니,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떻다느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로서는 반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그들을 보며 행복의 척도가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작 그들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행복하냐고요. 아까도 말했듯이만 회사의 직장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며 그 돈을 벌었지만 자녀 가족들하고 소통하지 못해서 어색해하고 은퇴해서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족과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싶겠냐고요.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가족 중심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중심으로 쪽으로 바뀌지 않는데 나도 아이를 낳고 키워봤자 나도 부모처럼 내 삶을 저당 잡히고 희생해 가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면서 살 것 같은데 누가 선뜻 그 길을 가려 하겠습니까? 물질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가족과 개인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출생 문제. 예. 저도 방금 허벨님 말씀에 격하게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